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은 4월 24일 뉴스에서는 러시아가 올해 22톤을 매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3월, 4월에 7톤 정도 더 매각을 했다는 계산이 나오죠. 왜 팔았을까요? 금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고 필요하지 않아서 팔았을까요? 얼마 전에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서 튀르키예에서 금을 매도했다던데 왜 그럴까요?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좀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에서 금을 대규모로 매도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금값을 밀어 올린 진짜 주인공은 개인 투자자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튀르키예, 러시아, 폴란드, 중국, 인도였는데 튀르키예는 왜 매도를 했을까요? 최근에 튀르키예는 3월 둘째 주에 6톤, 3월 셋째 주에 52.4톤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걸 합치면은 3월에만 58.4톤의 금을 매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3월에 58.4톤만을 매각한 것은 아닙니다. 튀르키예는 동시에 약 79톤의 금을 금 외환 선물 수합 거래에 동원을 했었죠. 쉽게 전당포에 금을 맡기고 달러를 빌려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튀르키예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440톤으로 2년 내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튀르키예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올해 1월, 2월 약 15톤의 금을 매각을 했습니다. 2002년 이후에 러시아에서는 최대 규모의 매각이었습니다. 이 뉴스가 3월달 뉴스인데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은 4월 24일 뉴스에서는 러시아가 올해 22톤을 매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3월, 4월에 7톤 정도 더 매각을 했다는 계산이 나오죠. 왜 팔았을까요? 금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고 필요하지 않아서 팔았을까요? 사실 국가 단위나 기업 단위나 개인 단위나 숫자만 다를 뿐 비슷한 이유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와 러시아가 금을 매각한 것은 금이 싫거나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쟁이나 경제위기 때문에 자국 통화의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가 필요했던 것이고 또한 치솟은 기름값과 수입품에 대해서 당장 경제에 필요한 달러가 급했기 때문에 튀르키예는 보유한 금을 팔았던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32.4%에 달하는 튀르키예는 환율을 안정시켜야지만이 리라화의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금을 파는 것입니다. 국가도 이렇지만은 개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고리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했었죠. 지금 당장 유지를 해야 되니까 금이라도 팔아서 버텨야 되는 거죠. 그래도 튀르키예는 생각보다 금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판매할 금이라도 있어가지고 버티는 것입니다.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나라인데도 500톤 넘게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104톤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금을 매각을 한 핵심은 결국에 유동성 확보와 통화 방어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국의 통화 가치가 급격히 흔들리게 된다면 중앙은행은 외환 시장의 안정과 금융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해서 즉시 쓸 수 있는 유동성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이 바로 달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와 튀르키예 중앙은행의 금에 대한 매도는 금에 대한 장기 신뢰가 사라졌다기보다는 당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팔아서 달러를 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일부 물량은 실제로 매도로 이어졌지만 상당 부분은 통화 수합이나 담보 활용을 통해서 외환 보유액을 확보하고 또는 리라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단기 방어를 하기 위한 금융수단으로 동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튀르키예의 금 보유 축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2023년도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대외 불균형 그리고 통화 방어 부담이 겹치면서 상당한 규모의 금 매각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시장은 중앙은행이 금을 매도하는 나라가 더 있을까라는 사실에 주목을 했었고 그 이후에 상황이 안정된 후에 다시 매수세로 돌아가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례를 보면은 이번의 조치 역시 영구적인 방향에 대한 전환이라기보다는 환율과 물가를 방어하기 위한 위기 대응성 조치로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완전히 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3월 금 보유량을 1년여 만에 최대 규모인 약 16만 온스, 약 5톤을 늘리면서 17개월 연속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러시아 트리케이와 중국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건값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값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먼저 러시아는 해외 자산들의 대부분이 미국의 제재로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한 외환 보유고의 대부분이 금과 위완화 정도입니다. 동일하게 트리키에도 보유를 한 외환 보유고의 60% 이상이 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반면에 중국의 외환 보유고 중에서 금의 비중은 4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절대적인 외환 보유고 숫자는 많고 금을 가지고 있는 보유량도 적지는 않지만 전체 외환 보유고가 너무 커서 결과적으로 금의 비중은 낮다는 말이죠. 즉 쓸데없이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가 여차하면은 러시아가 외환 제재를 받았듯이 그 꼴이 날까 싶어가지고 앞으로 중국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장기 전략에 따라서 금을 천천히 매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큰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느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도 동일할 겁니다.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금값이 오르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나 스스로 나의 의지로 매도를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나의 진짜 돈을 뺏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면은, 즉 여유 자금이 없어지면서 팔아서 생활비로 써야겠죠. 시간이 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뺏김을 당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귀금속에만 몰빵을 해서 현금이 사라진 경우도 제가 본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쓸 돈도 남겨놓지 않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귀금속에 투자를 한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긴 하지만 오래 들고 있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뺏기게 되는 것이죠. 소득이 고정적으로 많이 벌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귀금속의 비중을 90% 이상 가져가도 현금의 흐름이 좋은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한 달 한 달 월급에 기대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귀금속에만 몰빵을 해서 쓸 현금까지 전부 다 소진을 해버린다면 어떤 상황에 몰리게 될까요? 자기 돈으로 했으면 그나마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대출을 내서 몰빵을 했다면 또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이와 소득 등 본인의 조건값에 따라서 귀금속뿐만 아니라 달러와 원화, 부동산도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대출이 없이 부동산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보장이 되는 사람은 사실 귀금속의 비중을 극단적으로 높여도 되지만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 아닐걸요. 이게 러시아, 트리키예와 중국이 다른 점입니다. 왜 중국이 매달 귀금속을 사면서 달러와 함께 다른 자산도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화의 가치는 계속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말이죠. 그렇다고 원화가 아예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사람이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아가려면은 한국에서 필요한 원화는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바람직하게는 현금이 많다면은 달러의 비중을 올려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원화로 환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금과 은도 어차피 달러 기준으로 국제 시세가 나오고 달러 또한 금에 비해서 약세가 될 게 뻔한 상황이니까 금과 은을 한 방에 몰빵 말고 조용할 때 시납으로 조금씩 모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요약을 해보자면은 분수에 넘치는 욕심으로 대출까지 내가면서 오직 귀금속에만 몰빵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화폐 시스템이 박살나는 그날이 온다면은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살려면은 화폐, 원화와 달러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가 폭등과 함께 거대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거대한 파산의 확장이 현실이 된다면은 아마도 우리는 지금 이란에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란의 서부 국경지대인 트리키의 카피코이 검문소 거기 국경에서는 커다란 식용유통을 든 이란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란이 생필품 난에 허덕이니까 이란의 국민들이 직접 국경을 넘어가지고 식용유를 조달을 하는 것입니다. 튀르키예 접경지에서 5리터짜리 식용유 한 병이 약 10달러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란으로 가져가서 팔면은 2달러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8불, 한 16만 원 정도의 월급 수준인 이란에서는 식용유 몇 병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적지 않은 돈이 된다고 합니다. 식용유 5리터짜리 54병을 셔틀을 하면은 한 달 월급이 나오는 거죠. 이란은 그래도 이웃나라 튀르키예에서 달러만 주면은 상품을 약간의 웃돈을 주고 구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로는 북한이고 좌우 아래로는 바다입니다. 그냥 섬나라와 다를 바 없는 거죠. 지금 중동에서 기름과 나프타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상품의 수입이 끊겨버린다면 사실 많은 화폐를 주고도 못 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생필품이 그렇습니다. 수용해가지고 일본 가서 구할 수도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귀금속과 달러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쓸 현금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부채까지 늘려서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 종이 금은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투기질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면은 왜 중국은 실물 금과 은을 한 방에 사지 않고 있을까요? 그리고 종이금을 왜 사모으지 않고 있을까요? 지금 러시아와 튀르키예는 보유한 금을 왜 팔았으며 이 와중에 중국은 오히려 꾸준하게 적지 않은 실물금을 매수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귀금속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소득의 창출입니다. 이것만 가능하면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귀금속을 팔 이유도 없고, 팔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도 마주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재벌이나 막대한 자산가가 아니라면은 최소한 적게라도 벌어야 한다는 말이죠. 중국이 지금 그 상황인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매우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난 4월에 나온 뉴스가 있었는데요. 인도 은행들 정부 승인 지연에 금과 은을 수입 중단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미 수입을 하려고 들어온 금과 은 수톤이 정부에 대한 승인이 안 나가지고 세관에 발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굳이 이미 도착해 있는 금과 은을 수입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왜 보세 창고에다가 쌓아뒀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은 현재의 모든 시스템의 문제는 결국 화폐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